2026년 3월,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잠깐 볼까요? 미군이 이란 핵심 원유 시설을 공습했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넘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의 위기 앞에서 세계가 벌벌 떨고 있고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폭락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는 즉시 새 행정명령으로 우회했고 2025년 한 해에만 250만 명이 미국 땅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트럼프가 미쳤다고. 미국 민주주의의 실패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봐요. 트럼프는 미국에서 드래곤볼의 셀과 같은 완전체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0여 년 전 필라델피아의 한 회의실에서 미국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회의가 처음부터 비밀이었다는 거 아세요?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외부의 내용이 새어나가지 않도록요. 이 회의에서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알렉산더 해밀턴이 모여 새로운 나라의 설계도를 그렸는데 우리는 그들을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부르죠. 이 회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뭘 두려워했는지를 알아야 해요. 재밌는 건 그 공포가 정반대 방향으로 두 개였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 공포는 왕이었어요. 그들은 영국 왕국 조지 3세의 지배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의회에 동의 없는 과세, 마음대로 군대를 주둔시키는 권력, 저항하는 자들을 짓밟는 폭력,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도 어떤 한 기관도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포가 더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군중도 두려워했어요. 딱 그 시기에 대서양 건너 프랑스에서 혁명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시작됐다가 순식간에 공포 정치로 변했잖아요. 군중이 거리를 장악하면서 단두대가 쉬지 않고 돌아갔죠. 그것을 보면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것이 민주주의다. 우리는 저것을 만들면 안 된다.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메디슨은 순수한 민주주의는 항상 격동과 다툼의 구경거리가 됐고 개인의 안전이나 재산권과 양립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재산권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다시 등장합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화제였어요. 대중이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선출한 현명한 대표자들이 결정하고 그 대표자들마저 서로 견제하도록 설계된 구조였죠. 헌법이 만들어진 직후 한 시민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물었대요. 박사님, 우리는 어떤 정부를 갖게 되나요? 프랭클린은 짧게 대답했어요. 공화국이요. 당신들이 지킬 수 있다면요. 그런데 이 회의를 주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게 보여요. 조지 워싱턴은 노예를 300명 이상 소유한 버지니아 최대 지주 중 한 명이었고 독립선언서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쓴 토머스 제퍼슨은 정작 본인이 노예 600명을 거느린 대농장주였어요. 헌법 설계를 주도한 메디슨도 대형 농장주였고 알렉산더 해밀턴은 뉴욕의 금융 엘리트였죠. 헌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 투표권은 재산을 소유한 백인 남성에게만 있었어요. 당시 전체 인구의 약 6%였으니까 나머지 94%, 그러니까 여성, 흑인 노예, 재산 없는 백인 남성, 원주민은 이 민주주의의 설계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한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 같은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민주주의의 언어로 포장됐지만 구조는 엘리트 공화제였으며 자유를 선언했지만 그 자유는 처음부터 재산과 단단히 연결돼 있었어요. 이 균열이 이후 23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조건이 맞을 때마다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공화제를 설계하면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집어넣은 장치들이 있어요. 처음엔 저마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면서 하나씩 역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트럼프가 자라날 토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얹힌 게 선거인단 제도예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아요.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이 대신 선택하는 간접 선거 구조인데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걸 만든 이유는 단순했어요. 교육받지 못한 대중이 충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니 현명한 엘리트들이 한번 걸러줘야 한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했냐면 2000년 대선에서 엘고어는 조지 W 부시보다 전국 투표수에서 50만 표를 더 받고도 대통령이 못 됐고 2016년엔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300만 표를 더 받고도 선거에서 졌어요. 대중을 걸러내려던 장치가 오히려 대중의 뜻을 뒤집는 장치가 되어버린 거죠. 두 번째로 얹힌 건
재산권을 자유권과 동일시하는 설계예요. 앞에서 기억해두라고 했던 재산권이 여기서 등장해요.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사실상 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는데 처음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산업혁명이 오고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조항은 거대 자본가들의 완벽한 법적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절정이 2010년에 찾아오는데 연방 대법원은 기업과 억만장자들이 선거에 무제한으로 돈을 쓰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결 하나로 억만장자가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된 거예요. 세 번째로 얹힌 건 상원 구조예요. 미국 상원은 각 주마다 인구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두 석을 배정받는데 인구 38만 명의 와이오밍 주와 인구 4천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가 상원에서 똑같이 두 표를 행사하는 구조죠. 소수를 보호하려는 취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지역과 집단의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과대대표하는 장치로 굳어졌어요. 실제로 미국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의원들이 대표하는 인구는 전체 미국인의 절반도 안 돼요. 즉 소수의 유권자가 대다수의 입법을 사실상 막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총기 규제,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험 개혁이 번번이 상원에서 막히는 건 의원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장치가 결합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입법은 점점 어려워질수록 정치는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교착 상태가 길어질수록 시민들의 불만은 쌓이고 그 불만이 쌓일수록 기존 시스템을 통째로 부수겠다는 사람에 대한 열망이 커졌죠. 그리고 억만장자는 그 열망을 돈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갖게 됐습니다. 드래곤볼에서 셀은 서로 다른 전사들의 세포를 하나씩 흡수하면서 완전체가 됐잖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선거인단 구조, 자본의 정치 장악, 상원의 불균형, 그리고 쌓여가는 대중의 분노. 이 모든 요소를 흡수하면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이제 그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봐야 해요. 세 번의 충돌을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충돌은 산업혁명과 함께 찾아왔어요. 19세기 후반 록펠러와 카네기 같은 거대 자본가들이 미국 경제를 사실상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날 때마다 자본가들은 헌법 재산권 조항을 방패로 내밀었죠.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신의 농장을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조항이 100년 뒤엔 완전히 다른 계급의 손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충돌은 세계화와 함께 본격화됐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글로벌 무역체제의 중심이 됐는데 처음엔 엄청난 번영을 가져다 줬지만 그 번영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났어요. 제조업 일자리들이 임금이 낮은 나라로 빠져나가고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처럼 한때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지역들이 러스트벨트, 즉 녹슨 지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이 지역 노동자들의 분노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이 쌓여갔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충돌은 2008년에 찾아왔어요.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무분별한 투기로 시스템 전체를 붕괴 직전까지 몰아갔고 수백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집을 잃고 직장을 잃었어요. 그런데 정부는 그 위기를 만든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의 세금을 투입했습니다. 집을 잃은 시민은 구제받지 못했지만 위기를 만든 월가는 구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위기가 끝난 뒤 월가 임원들은 다시 성과급을 챙겼어요. 책임을 진 사람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진실을 직감하게 했어요. 이 시스템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그 감각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이 나라의 규칙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여져 있다는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분노를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료보험 개혁을 하려고 하면 의회가 막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로비스트들이 나서고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총기 규제를 도입하려 해도 번번이 같은 벽에 부딪혔어요. 상원에서 막히거나 하원에서 막히거나 대법원에서 막혔죠. 건국의 아버지들이 설계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위기의 시대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시민들이 느낀 건 굉장히 단순하고 강렬한 감정이었어요.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하고 내 삶은 나빠지기만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감정이 하나의 열망으로 응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젖썩어 빠진 시스템을 통째로 부셔버릴 사람이 필요하다는 열망이었죠. 역설적이게도 헌법이 만들어낸 교착과 불평등이 바로 그 감정을 키워냈어요. 230년 전에 만들어낸 안전장치가
230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화약고가 된 겁니다. 트럼프를 전례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 이 패턴이 낯설지 않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앤드류 잭슨이에요. 1820년대 말 미국의 7대 대통령이 된 인물로 워싱턴의 기득권 엘리트들을 향한 증오를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자신은 진짜 미국인의 편이라고 외쳤죠. 트럼프가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앤드류 잭슨의 초상화를 벽에 걸었다는 건 그냥 흘려들을 일화가 아니에요. 자신이 잭슨의 계승자임을 스스로 선언한 거였으니까요. 물론 잭슨의 임기 동안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났고 수만 명이 죽음의 행진 끝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것이 진짜 미국인의 나라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죠. 1950년대에는 조지프 메카시가 있었어요. 위스콘신 출신의 상원이었던 그는 공산주의자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미국 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증거 없는 고발, 언론을 향한 공격, 적을 만들어 지지층을 집결시키는 방식이 트럼프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요. 메카시는 청문회를 TV쇼처럼 연출하는데 탁월했는데 트럼프가 소셜미디어로 정치를 리얼리티 쇼로 만드는 것과 본질이 같습니다. 닉슨도 빼놓을 수 없어요. 사법부를 압박하고 언론을 적으로 규정하며 행정부의 권한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다가 결국 워터게이트로 무너졌죠. 닉슨은 선거를 앞두고 상대 진영을 도청하도록 지시했고 그게 드러나자 증거 은폐를 지시했어요. 오늘날 트럼프가 법원 판결을 행정명령으로 우회하고 수사팀을 해임하는 것과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다만 닉슨이 무너진 건 제도가 강력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할 만큼 조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닉슨 때는 아직 소셜미디어가 없었고 억만장자의 무제한 선거 자금도 없었으며 2008년처럼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이 뼛속까지 박혀있지도 않았죠.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명확해요. 시스템이 민심을 담아내지 못하는 시기에 등장했고 기존 엘리트를 적으로 설정해 지지층을 결집했으며 제도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매번 등장할 때마다 이전보다 조금씩 더 강하게, 조금씩 더 멀리 경계를 밀었어요.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다른 건 소셜미디어가 분노를 실시간으로 증폭시키고 억만장자의 무제한 자금이 정치판으로 흘러들고 2008년 위기가 남긴 불신이 역대 가장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는 점이에요. 잭슨도 메카시도 닉슨도 이 조건들을 동시에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11월 8일 밤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전문가도 언론도 심지어 트럼프 캠프 내에서도 이 결과를 예상한 사람이 많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떠올리면 이건 이변이 아니라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열쇠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열쇠는 선거인단 구조였어요. 전국 득표가 아니라 주별 승표로 대통령이 결정되는 구조 덕분에 러스트벨트의 몇몇 핵심 주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이기면 전국에서 수백만 표를 더 받은 후보를 이길 수 있었죠. 대중을 걸러내려 만들었던 장치가 역설적으로 대중의 분노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인물을 백악관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두 번째 열쇠는 돈이었어요. 억만장자의 무제한 선거 자금이 허용되는 세계에서 트럼프는 한 발 더 나아갔는데 억만장자의 지원을 받는 후보가 아니라 억만장자 본인이 직접 후보가 된 거였으니까요. 나는 이미 부자니까 당신들의 돈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당신들 편이라는 논리가 2010년 이후 만들어진 세계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메시지였어요. 트럼프의 핵심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는데 나는 워싱턴의 정치인이 아니다가 전부였죠. 수십 년간 의회 교착이 반복되어 온 미국에서 이 단순한 메시지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됐어요. 2008년 이후 이 시스템이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기존 시스템이 외부인이라는 사실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격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 메시지를 소셜미디어로 직접 여과 없이 쏘아댔어요. 트위터 하나로 언론을 우회했고 자극적인 한 문장이 수천만 명에게 퍼지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죠. 메카시가 TV 청문회를 쇼로 만들었다면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로 정치 자체를 리얼리티 쇼로 만들었어요. 분노는 공유되고 공유된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는 알고리즘 안에서 트럼프의 언어는 끊임없는 연료를 공급받았습니다. 시스템이 트럼프를 불렀고 트럼프는 그 부름에 응답한 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지금 세계를 향해 하는 행동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란 공습, 관세 전쟁, 동맹국 압박, 파나마 운하 장악 시도 이것들이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충동적인 결정일까요?
아니면 미국이라는 시스템 안에 처음부터 내장돼 있던 무언가가 표면으로 드러난 걸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제퍼슨의 말, 자유의 제국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야 할 것 같아요. 자유를 선언한 사람이 동시에 제국을 꿈꿨다는 게 모순처럼 들리지만 제퍼슨에겐 모순이 아니었어요. 자유를 전파하는 것이 곧 팽창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죠. 그리고 이 논리는 건국 초기부터 미국의 행동 방식을 일관되게 관통해왔어요. 미국이 독립한 직후엔 대서양 연안의 작은 나라였는데 100년도 안 돼서 태평양까지 뻗어나갔어요.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으면서 그것을 신이 미국에게 이 대륙 전체를 다스릴 운명을 부여했다는 이데올로기로 포장했고 1898년엔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 필리핀과 쿠바를 손에 넣었으며 냉전 시기엔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했죠. 트럼프 이전의 미국도 제국이었어요. 다만 자신을 제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뿐이었죠. 자유의 수호자, 민주주의의 전파자, 국제질서의 보증인이라는 언어를 썼고 나토를 만들고 유엔을 주도하면서 패권을 규칙 기반 질서라는 틀 안에 담았어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요. 트럼프가 다른 건 그 포장지를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자유와 민주주의 대신 미국의 이익을 직접 전면에 내세우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파나마 운하를 돌려달라고 하고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죠. 어떤 면에서 이건 더 솔직한 제국주의예요. 230년 전 제퍼슨이 꿈꿨던 자유의 제국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솔직한 얼굴로 세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건국의 아버지들은 왕도 군중도 아닌 현명한 엘리트들이 이성적으로 운영하는 공화국을 원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그 설계 안에 숨겨진 균열들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했고 자본이 민주주의를 잠식했으며 교착의 분노를 키웠고 그 분노가 시스템이 막을 수 없는 인물을 불러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의 실패가 아니에요. 트럼프는 미국 시스템의 완전체입니다. 앞에서 제가 드래곤볼의 셀을 이야기했죠. 셀은 닥터 게로가 만들어낸 존재였지만 셀을 완전체로 만든 건 피콜로의 재생 능력, 그리고 인조인간 17호 18호의 전투력, 그리고 그 세계에 존재했던 모든 강자들의 세포였어요. 닥터 게로 혼자서는 절대 완전체를 만들 수 없었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잭슨의 포퓰리즘, 메카시의 정 만들기, 닉슨의 제도 밀어붙이기, 거기에 230년간 쌓인 불평등과 교착의 분노, 그리고 억만장자의 자본까지 이 모든 것을 흡수한 결과가 지금의 트럼프예요. 그를 만들어낸 건 트럼프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트럼프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만든 시스템은 결국 트럼프를 만들어냈습니다. 잭슨이 있었고 메카시가 있었고 닉슨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있죠.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트럼프 이후에도 반드시 다음 완전체 셀이 옵니다. 더 정교하고 더 강력한 방식으로 말이죠. 230년 전 필라델피아의 그 비밀 회의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 네피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